네, 안녕하세요. APCTP 교양과학 레벨업 프로젝트 공통과학 시간입니다. APCTP 올해의 과학도서 완전 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잠든 과학세포를 깨워드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사회를 맡은 하리아라 이은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과학이라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수업을 통해서 과학세포가 거의 100년 동안 잠든 공주님 수준으로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깨워서 과학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를 전수하신 정인견 선생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정인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인견 선생님께서는요, 과학사 학자시고요. 과학사를 연구하는 연구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대중적인 책을 많이 쓰신 과학 저술가이시기도 하시고요. 현재는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 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네. 이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 한번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거를 언제부터 집필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사실 계약은 네. 굉장히 오래전에 했어요. 2009년도에 했는데 사실 이 책이 이제 제가 그때 유명하지 않을 때라 정말 그 출판사에서 조금 박대를 받았어요. 초고를 냈는데 3년이나 묵혀둬가지고 2014년에 나오고 다시 개정판이 나오고 어렵게 이렇게 나온 책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거의 10년이 넘게 그 기관이 들어간 역작인데요. 오늘 그래서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 책을 읽어봤는데, 지난번에는 사실은 압둘라 작가님 오셔서 처음부터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책이 사실은 너무 방대해요.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범위도 넓고 폭도 넓고, 그리고 일단 연대가 너무 길어요. 한 3,000년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간단하게 정인견 작가님의 이 책에 대한 그 간단 버전으로 그 미니 강의를 먼저 듣고 한 30분 정도 미니 강의를 듣고 잠시 쉬었다가 그 토크를 이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토크 중간이거나 아니면 강연 중간에도요, 언제든 이 책에 대해서 혹은 저희가 얘기하는 토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작가님께 여쭤보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썼던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좀 서러움을 겪었어요. 제가 이 책이 그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를 먼저 쓰고 뉴턴의 무정한 세계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두 책이 2014년에 아주 동시에 12월에 같이 출간이 됐죠.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은 먼저 쓴 책인데 이게 묶여 있어가지고 동시에 출간이 되면 사실 작가한테 굉장히 안 좋을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책을 밀어요? 둘 다 내 자식들인데 누구를 다 밀겠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나오고 이런 어떤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는 제가 처음 했을 때 그 과학사가 정말 3,000년이에요. 굉장히 네. 길어요. 그걸 어떻게 이게 담아내느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안 쓸 것이냐.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한국 과학사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 과학사, 또 서양 과학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넣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사실은 이 고등학교에 과학사 수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고등학교 과학사 그 교과서도 썼는데 교과서 집필책. 예. 그래서 이 고등학교 과학사 학생들한테도 쓸 수 있는 책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애썼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구의 주제, 한국에서 과학기술학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 잘 읽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사의 어떤 주제를 잘 알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담아보자. 사실 저도 이제 사실 저한테는 이 작가님이라기보다는 선배님이라는 네, 호칭이 맞아요. 더 익숙하거든요. 왜냐면 같이 공부를 했었고, 제가 정인견 선배님의 그 과학사 수업을 듣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과학사 같이 수업했던 얘기들 신경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의 과학사, 우리 한국의 과학사도 예.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과학사 강의가 사실 뭐 아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최근까지 해서 동양서양 뭐 얘기가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한국 과학 얘기를 좀 더 네. 이 강연 시간에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궁금한 게요. 항상 과학은 남의 것이었거든요. 예. 네, 그 느낌이 사실 저도 과학 연구를 하다가 그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 우리는 없지? 예. 그 느낌이 사실 뭔가 민족주의나 구수주의를 넘어서 우리 게 없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한 느낌들, 내가 예. 좀 뭔가 떨어진다는 느낌들이 좀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대표적으로 한국의 외래문화예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는 개항 이후에서 과학기술을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의 과정을 또 그 한 35년간은 또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 것으로 하는 시간이 거의 100년이 안 됐죠. 뭐 60년, 70년 아마 이렇게밖에 안 됐죠. 우리의 말과 글로 과학을 저술하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예,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5년 전에 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때도 이렇게 과학과 인문학이 융합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제 책들이 이게 관심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올해의 과학도서로 선정이 됐을 때 제가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이런 말을 썼거든요. 소감에 넣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사실 그 이 책이 처음에 나오니까 이걸 과학책에다 꽂아 놔야 될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그런 과학도서하고는 조금 그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죠. 역사책이라고 느낄 예. 수도 있고 사실 문화책이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요새 조금 이 과학 문화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두면서 네. 제 책에 대한 그저 독자들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야는 너무 좋죠. 이런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 그 맨 앞에 서문에 그 앓은 삶을 바꾼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넣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넣냐면 사실 우리가 그 개항 이후 또 해방 이후에 과학 기술이 들어왔을 때 다 한국 사회에서는 과학 기술 그러면 무슨 실용적인 도구, 경제 개발에 네. 엔진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개발되면 우리가 몇 년간 먹고 산다. 예.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근대화를 하면은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서 이걸 어떻게 산업화를 해가지고 제품을 팔고 이것만 관심이 있지 알미다라는 생각을 정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서문을 쓸 때 우리가 이제는 과학 기술을 어떤 실용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알미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또 알미라는 걸 통해서 과학 기술이 우리 삶 곁에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서문을 넣었고 이 과학 교사분이 이 서문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이 모든 이 과학사 강의를 읽고 그 앞쪽에 고등학생이라든 중학생 자기 학생들에게 정말 삶이 될 수 있는 어떤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어떤 성찰, 반성을 해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앞으로 계속 이제 과학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이 삶에 대한 어떤 생각들, 사람들이 다시 이제 좀 깨닫고 뒤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 참 중요하다고 봐요. 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뉴턴의 부정한 세계를 쓸 때 굉장히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그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그동안 서양 중심으로 봤는데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학기술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과학기술 하면 선하고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것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소화해내서 앞으로 이제 제대로 된 과학기술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담아놔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던진 거죠. 한국에서 정말 과학기술이 무엇일까? 뭐 가치중립적인 지식이다. 또 내신 뭐 과학 인문학이다.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요새 그 국가과학기술 뭐 인력개발원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다시 이제 과학사를 꺼내들어서 이제 이 학생들이라든지 독자분들에게 만나는 거랑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한 30년 전하고 제가 과학사를 배울 때하고 굉장히 흐름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의 과학기술 그러면 이게 뭐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 뭔가 반감들을 갖고 이 과학기술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떤 그 서양의 천재들이 딱 발견을 해가지고 하늘에 뚝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과학에선 색깔이 없다는 것 때문에 색깔이 예.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과학 글을 쓰면서 예.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예. 네, 신문들 중에서는 서로 논조가 되게 다른 신문들 있잖아요. 예. 근데 정치 칼럼을 쓰시면 예를 들어서 A 신문을 쓰시면 B 신문을 못 쓰시는데 과학
둘은 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온갖 매치에 다 써봤거든요. 만약에 예. 제가 다른 글을 썼으면 그렇게 못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 과학에 대해서 이제 그 팩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그 30년 지나서 지금에 와가지고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과학에 대해서 이 사실을 토대로 가치 판단을 하면서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과학 공부를 해가지고 합리적 사고를 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 통합과학의 교과 지침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의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정말 과학 공부를 잘하면, 그러니까 과학의 성적을 잘 받으면 정말 민주시민의 그런 어떤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과학 공부와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영역, 삶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과학이라는 것이 생활 속이라든지 세상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또 생산되고 유통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 과학사라는 과목이 해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자료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한국에서 과학은 무엇일까라고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인데 우리 아무도 이걸 얘기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알면 삶을 바꾼다 그 서문에 나왔던 게 뭐냐면 정말 과학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첫째 이런 그 과학기술에 대한 역사의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외래문화로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서양에서 딱 나와서 우리에 대해서 이게 어떤 역사적 맥락을 통해 가지고 과학기술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사를 통해서 과학이 사실은 인간이 만든 거고 그리고 그 역사적 시대적 어떤 요구와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어떤 그런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 과학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면 뭐 인공지능 시대다,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기술의 방향성이죠. 앞으로 정말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정말 이 과학사를 통해서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려고 제가 이 과학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학사에서는 보면은 사실 논쟁적인 질문이 뭐냐면 과학혁명이에요. 과학사 하면은 다 연구를 보면 과학혁명에 대한 연구가 이제 뭐 70, 80%인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떤 걸 담았냐면 요 과학혁명이 뭐 있었다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정말 신기하고 정말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17세기에 그것도 왜 그죠? 서양에서 또 서유럽에서 또 뉴턴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과학혁명 즉 뉴턴의 고전역학이라는 근대 과학이 출현하게 됐는가라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질문이 뭐냐면은 중국에서는 왜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사실 똑같은 질문을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왜 우리 고대에서는 중국이나 아랍 쪽이 과학이 더 발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과학혁명은 서양에서 먼저 일어났고 과학이라는 건 서양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